지금부터 UDPMA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발언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 제2부는 오전에 국제 차원에서 아시아와 전 세계의 전문가들 5분을 모시고 했고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국내의 관점에서 이번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4분을 모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듯이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과 교수님, 송진호 코이카 사회적 가치 경영본부 이사님,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국제국장님, 그리고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렇게 4분을 모시고 이 기념일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겹쳐가지고 제가 광주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방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 발표를 마치고 바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재단에서 의미 있는 학술 모임을 만들었고 저한테 5.18의 세계 기념일 제정에 관한 기본 아이디어를 좀 나누자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홍콩에 있는 아시아 인권위원회 바실 페르난도 의장이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을 5.18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바실 페르난도 의장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군사주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 유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 5.18을 세계 기념일로 정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군사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목적은 5.18을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말로 바꾸면서 5.18에서의 극복의 역사를 공유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제안의 의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군사주의 유산의 극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동남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현재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5.18 기념일 제정이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념일을 보면 우리나라 기념일은 4가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국경일 법률에 의한 국경일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념일 약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기념일이 있고 네 번째는 지방경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이 있죠. 그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념일은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다 되어 있고요. 5.18과 연관시켜서 보면 1997년에 97년 봄에 5.18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처음으로 우리가 행사를 했죠. 사실은 97년도 말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기념일 지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5년도 5.18 특별법에 의한 본격적인 의미의 과거 정산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였다.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5.18이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되었고 국가에 의해서 5.18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다는 것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국가기념일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늘 신경 쓰는 게 대통령 참석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시달려온 인권위원회 행정국 논란을 5.18 기념일과 연결해서 겪고 갔죠. 97년도에 5.18이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이와 유사한 다른 날짜도 국가기념일로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다른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사건의 국가기념일을 이끌어왔던 것이 97년 5.18 국가기념일 제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기념일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옵서버런스 이렇게 부르는데, 유엔과 유엔 산하기구가 정한다. 그리고 유엔 또는 유네스코의 상징을 활용을 하고 이벤트를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출간하고, 이게 이제 국제 기념일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160개 정도의 국제 기념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기념일을 보니까 5개 정도가 중요한 그 관련 주관한 기념일이더라고요. 첫째는 1월 1일 날이 교황청에서는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2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사회 정의의 날이고, 3월 24일 날이 국제 모든 인권 침해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이고, 그 다음에 9월 25일이 국제 민주주의 날이고, 12월 10일이 세계 인권 날이죠. 아마도 5.18을 국제 기념일로 한다고 하면 이런 한 5개 정도의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기념일과 유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기념일을 5.18을 하려고 하면 그럼 5월 달에 국제 기념일이 어떻게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겠죠. 제가 이 파악을 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5월 1일 노동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5월 상반기에,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가 8개 정도의 국제 기념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날은 2개의 기념일이더라고요. 세계 전자통신과 정보사회.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 그리고 5월 21일, 22일, 29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5월 18일은 현재로서는 국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념일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가? 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9월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따라서 11월 26일 날 유엔 총회 제2위원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7일부터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기념하는 걸로 했고, 이것을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 환경개혁에서 이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구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미세먼지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중국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는데 중국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후일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2011년 5월 25일에 있었죠. 이 등재는 86년도 필리핀 민주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시작을 한 유의미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막바지에 국내 일부 인사들이 이걸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색동을 벌였고, 그걸 이제 무릅쓰고 그걸 이겨내고 등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보면 우리가 다시 이걸 제안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걸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반대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크게 보면 처음에 바실 페르난도 의장이 제안을 할 때 반군사주의와 반권위주의 방지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반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광범한 말이어서 지금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제안대로 반군사주의와 반권위주의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는 좀 떼내고 반군사주의 독재 이렇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걸 누가 추진할 것인가.
한국 정부가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광주광역시 지방정부가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추진할 것인가? 국제 NGO가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작년의 경험처럼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대통령이 나서야 이 문제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진 시기 이걸 바로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상당한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걸 제안을 하고 하기에는 좀 부담 있을 수가 있다. 차라리 만약 우리가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도 가을에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준비를 하려면 첫째는 세계 군사주의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하려면 국제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고 우리의 우군들을 조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5.18을 이런 세계 기념일을 정한다고 하면 그냥 그 기념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주나 한국 정부가 그런 그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진적, 물적 그런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뭐랄까 구체적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조사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국내 그다음에 국제적인 동향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다음 논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쟁점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과연 이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업의 내용은 뭐가 될 거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이후에 세계의 발전을 더 듣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이카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코이카면 이제 ODA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전담기관인데 과연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송진호 이사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이카 상임이사 송진호입니다. 코이카 이사로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민사회에 있다가 갑자기 정부를 먹었으니까 양쪽 얘기를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국제협력과 시민사회 관점에서 바라보는 UDPM의 재정의 의미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된 원고를 추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가지의 챕터로 나눴습니다.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말에서는 역사의 매듭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의 언어와 평화로운 미래라고 하는 미래적인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나게 할 것이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학이, doing history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역사교육, 역사학위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 팩트나 truth와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역사 매듭을 풀어나가는 작업, 우리가 흔히 하는 역사 기억과 역사 정의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두 번째로 과거의 진실을 현재화시켜서 평화로운 미래, 평화로운 지구촌의 미래 과제를 도출해내는 역사 대화 작업이고 역사화의 작업이다. 그래서 역사 왜곡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그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rewrite our history, 역사 다시 쓰기의 방식으로서의 역사적 매듭을 풀어나가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미래 가능성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사적 상상력, 미래 예측을 만나게 하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에서처럼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과제를 계승, 발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UDPM의 재정운동은 저는 군사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의 연대, 사람의 연대와 같은
광주 정신. 저는 5.18 정신의 단어와 광주 정신의 단어는 그렇게 민감하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광주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광주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대로 리인터프레이트 하는 작업. 이러한 현재화 과제와 더불어서 지금쯤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견인해 나간다는 점에서 미래 과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 소주제는 5.18 정신, 광주 정신과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가운데서 특별히 SDG 16 플러스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사주의에 맞서는 평화주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안보를 넘어서는 휴먼 시큐리티, 인간안보,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맞서는 멀티레터럴리즘, 다자주의와 같은 오늘날 역사의 대척 지점에 서 있던 이러한 레짐 간의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평화권, right to peace, 또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의 의지를 융합하여서 세계 시민사회가 다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연대하는 길이야말로 1980년 광주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인류 공동의 지구행동 미래과제로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UDPMA 재정운동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UDPMA가 인류 보편 가치로서 현재성을 띠고 세계 시민사회와 공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특별히 SDG 16 플러스 의제와 광주 정신을 연결하고 그 주체들 간의 연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 평화인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 광주 정신은 SDG 16 플러스에서 지향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민주사회 가치와 전략, 행동들과 만나야 합니다. 아울러는 인권 발전 평화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의제 SDG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는 세계 시민 핵심 그룹과의 소통과 공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국제사회에서 군사주의, 권위주의 종식을 위해서는 평화와 인권 가치 기반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제사회 공통의 철학 규범 및 제도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 중심의 국제질서는 근대국가 설립 이후 현실에서는 이룩하기가 매우 요원했으며 또 추상적인 가치로 여겨져온 것도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국제규범, 수많은 유엔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분단, 대외적으로는 홍콩, 태국 민주화 시위, 또 인권 옹호자에 대한 탄압, 유럽의 대규모 난민 사태, 보트피플 사태, 코로나가 보여준 혐오, 차별, 배제의 우리 사회의 민낯들, 또 국경 봉쇄에 관한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었던 자국 중심주의, 일방주의, 시민사회 위축 등 평화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재정운동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국제협력은 첫 번째로 군사주의, 권위주의 체제의 결과로 더 소외받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못지않게 두 번째로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감염병 대응 국제공조 이슈에 있어서 군사주의, 권위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 갈등을 완화하는 매개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실례로 의식주의에 필요한 기초제 자원들이 군비경쟁, 군사정권 유지 등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체제 속에서는 더 소외되고 더 고통을 받는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 집단의 삶을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맥락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밝히고 있는 환경사회 경제의 다차원적 복합위기, 흔히 우리 코로나 위기를 단순한 감염병 위기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의 복합위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합위기 속의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정의와 인권, 포용적 제도를 통한 항구적 평화의 정착이 SDG 미션 달성을 위해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되거나 체제 보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러한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재가 오히려 경제 국면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주의에 대한 제재냐 아니면 체제 보장이냐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태길로 국한하는 논의의 프레임보다는 평화권과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 위기, 빈곤과 불평등 극복이라는 현실 과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군사주의, 권위주의 종식을 위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해서 첫째로 인권과 평화적 접근에 기초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UDPM의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도 광주 아시아 포럼과 같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런 국제연대, 국제담론의 장을 지속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번째 소주제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입니다. 특별히 평화적 국제질서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유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시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 10일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휴먼 시큐리티,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하여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DPM의 재정운동의 중요한 논거 담론 가운데 이 휴먼 시큐리티라는 이 영역도 하나가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이고요. 위에서처럼 군사주의, 권위주의 종식을 위한 오늘날 의제는 단지 무력 갈등 상황 종식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필수적인 삶의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 즉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와 교육 의제에서부터 지속가능 발전을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류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야말로 군사주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적 접근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해서 시민 참여, 민간 교육, 시민의 교육입니다. 민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협력 모델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평화적 질서는 국가 간 협정이나 기본적 질서에 의해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탕 위에서 평화적 상태의 공존이 공기처럼 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조건으로서만 평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경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 자체로서 평화를 권리로 누리기 방안으로 사람 중심의 휴먼 페이스, 사람의 얼굴을 가진 디벨롭먼트 국제협력이 요청되는 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런 모든 형태의 분쟁 상황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평화 의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글로벌과 로컬의 네트워크와 분야별 전문성으로 평화적 지형을 형성하는 핵심 주체가 시민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이카의 경우입니다. 코이카에서 얘기하는 4P, People, Peace, Prosperity and Planet입니다. 사람, 평화, 상생, 번영, 환경의 가치와 국제협력입니다. 코이카는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동시에 평화적 상태의 공존이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에 기여한다고 바라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 본능의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P 가치 아래 SDG 16 플러스와 평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대표 전략으로는 코이카가 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평화 행동 이니시티브를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 휴메니타리안 어시스턴스와 개발, 디벨롭먼트와 평화, 피스를 연계하는 그래서 저희는 HDP 넥서스라고 합니다. HDP 넥서스 전략하에 현지의 풀뿌리 NGO들과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 메콩강에서 메콩 4개국에서의 지뢰 없는 평화마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동시에 코이카의 사업 가운데는 우리 정부 분쟁 취약국 지원 전략에 따라서 분쟁 폭력 상황 대응 및 평화 복원하는 사업들 평화로운 사회 건설 및 제도 구축, 기후변화 및 재난 적응 대응 역량 강화 부문에 역점을 두고 취약국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양자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같이 하는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사업의 경우에 양자 협력에 따른 정치적 민감성을 완화하고 동시에 자원배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취약국 지원에 대한 일부 불신을 완화하고 다자기구 전문성을 양자 협력에 보완하는 효과로서 사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UDPM의 운동도 어떠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시민사회의 다자간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 대응에서 코이카 경험이 한식에 죽거나 청등에 죽거나 바이러스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라는 의제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은 현지에 개도국에 살아서 남아있는 이러한 시민사회, 풀뿌리 주민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과 같은 이러한 데를 통한 개발협력 방식이 대단히 유효한 걸 이번에 저희는 경험적으로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협력이 아니라 이는 지금부터는 민의협력, 민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발협력이라는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이카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대안적인 상상력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현재 유엔이 제정한 국제기념일과 기념주간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다 세워줬다가 제가 숫자가 헷갈려서 다 못 셌는데요. 이 UDPMA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좀 더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UDPMA가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한 기념일만 찾아보더라도 우리 정은식 선생님도 아까 발제하시면서 원고에 들어있던데요. 제가 뽑아본 그 가운데는 유엔이 한그 가운데 세계 사회 정의의 날,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권침해 진실 권리 희생자 존엄의 날, 지뢰인식 지뢰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루안다 집단 학살 국제 반성의 날, 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의 날, 국제 침략 희생 어린이의 날, 난민의 날, 고문 희생자 유엔 원조의 날, 넬슨 만델라의 날, 국제 민주주의의 날, 국제 비폭력의 날, 국제 평화의 날, 지구촌 빈곤 퇴치의 날,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한 환경 착취 국제 예방의 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세계 관용의 날, 팔레스타인 민족과 국제 단결의 날, 인권의 날, 이주자의 날. 하여튼 지금 이런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수많은 국제 기념일, 기념주간들이 무수히 많음을 저희도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UDPMA는 과연 이런 기념일들과는 어떻게 연대하고 또 이런 기념일들하고는 어떠한 차이점과 또 어떠한 고유성을 지닐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5.18 역사기획에서 출발한 이날에 대한 전 세계의 모든 시민사회는 당연히 공감해 줄 것이고 당연히 우리와 함께 기억해 줄 것이고 공동의 지구행동에 당연히 연대해 줄 것이라는 우리 중심의 자기중심적인 근거 없는 가정에 대해서도 한 번은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날이 추구하는 방향, 즉 광주 중심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가치로서 더 잘 지켜지려면 오늘날 세계의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깊숙이 내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야 하는 우선 과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인권 옹호자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또 광주 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됩니다. UDPMA의 광주 정신의 현재적 의의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저는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또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 또한 SDG 16 목표, 16 플러스 목표 실현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광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의 공론화된 우리의 농보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UDPMA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평화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위해서 같이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의 평화적 상태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경로이자 평화적 사회 건설과 제도 구축에 공조하며 더 소외된 이들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감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과 지속하는 발전에 대한 상호적 연계의 핵심축으로 자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UDPMA가 실제로 제정된다면 이날의 힘입어 국제사회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오늘날의 광주 정신을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앞에 정교숙 교수님께서 기본 이제 밑자락을 깔아주신 거에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성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개발협력,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은 속된 얘기로 민주주의가 반맥을 주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단순히 국가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평화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래서 발전권과 평화권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사회가 2015년에 만들어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년까지 이행으로 둔 거에 이게 어떻게 기여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굉장히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자, 논의가 굉장히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신승민 NCCK 국제국장님께서 아시아 차원에서 미래 연대라는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승민 목사고요. 지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C 코리아라는 그 개신교 연합기구에서 국가의 커뮤니컬 국제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5.18 재단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문제 UDP MA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DPA MA 제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우리 5.18 기념재단에 참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 오늘 발제는 현재 아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군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그런 양상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얘기만 나누겠습니다. 1번 제가 지금 아시아에서 보시면 쭉 한번 아시아를 둘러보세요. 한국하고 대만 정도 차이위 정권 정도 빼고는 전부 지금 군사주의, 군부 독재나 아니면 권위주의로 회귀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군사주의나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일본도 지금 스가 정권도 일본 학술협의회에서 제안한 학자들 6명을 리젝트를 했잖아요. 그것도 일본도 일정 부분 권위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태국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아시아가 참으로 아시안 민중들이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근절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권위주의나 군사주의로 회귀하는 걸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시아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그냥 막바로 식민장제를 청산할 겨를도 없이 미소가 주도하는 냉전투 속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아래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통치 이념을 내걸고 군부가 등장해서 포괄적으로 민중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군사사령관이었던 수하르토가 이런 공산당 습격 그리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1965년서부터 66년 사이에 약 한 50만 정도의 양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30년 동안 수하르토 개발 독재를 하면서 인권, 민주화, 환경 이걸 완전히 피폐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반공이라는 그러한 방패막이를 통해서 그리고 서방,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냉전 시대. 여러분 보시면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가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의 여성학자 도르트 젤레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안보라는 교리가 민주, 자유, 인권이라는 기존의 정치적 가치를 대체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어서 이에 대한 위협은 체제에 도전하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죄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화 진전에 따라 직접적인 군부 포갑 통치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탄생한 민간 정부들이 다시 군부 통치로 회귀하거나 경찰이나 군 그리고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권위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나라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리랑카인데요. 그 스리랑카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군부 통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09년 5월 18일 날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됩니다. 우연히도 5월 18일입니다. 여기서 스리랑카 싱할리 정부에게는 이게 내전 승리의 날이지만 아직도 타밀에게는 5월 18일은 학살 기념 추모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타밀들이 5월 18일을 참으로 싶은 날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09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약 한 7만 정도의 타밀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데 다른 통계에 의하면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리랑카 내전 이후에도 평화정착을 약속한 스리랑카 정부가 그런 약속은 지키지 않고 타밀족을 철저히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타밀 자치구였던 북동 지역을 완전히 군사화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예로 북부에 물라이테부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구 12만 명에 6만 명의 싱할리 군사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밀족 2명에 대해서 싱할리 군사 1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군사 통치 하에 그 타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불법 체포, 고금, 살해, 그리고 특별히 성폭행, 그리고 재산권 침해, 농지를 이렇게 압수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고요. 이러한 인권 침해가 국가 안보 그리고 대테러 이러한 명분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부패 척결하겠다 그러고 마약 퇴치하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87%의 지지율,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50% 아래인데 두테르테는 87%입니다. 지금도. 근데 두테르테 정권이 민간 정권이지만 지금 군부와 결탁해서 강력한 독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국민민주전선 NDF라고 있죠. 민다나오에 NDF하고 평화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군사적인 해결 방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군대, 심지어는 자경단 등을 동원해서 포갑적인 정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약 한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살해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충격적인 것은 한 74명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이제 정부 통계는 자기네들이 죽인 거는 6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8,60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단체는 3만 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 정부가 테러 방지법, 이 테러라는 게 참 이 군부 독재들한테 참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테러 방지법을 제정해서 정부 반대자들을, 특별히 인권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테르테 정권 출범 이후 언론인들이 한 5, 60명, 법조인들이, 인권 변호사들이 한 5, 60명, 인권운동가 수백 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NCC와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2월에 자라라는 여성 인권운동가를 초청을 해서 필리핀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8월입니다. 8월에 자경단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셨어요. 이분이 죽으신데 그 저녁장을 마련하려고 갔다가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자경단이 그 자리에서 총알 6발을 쏴가지고 즉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필리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여러분 신문에 간혹 나옵니다. 옴니버스 2020년 옴니버스 법안 지금 무리하게 조코 위도도 조코이 정권이 이걸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는데 재임되면서 점차 권위주의 통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재계, 그 다음에 경찰, 군부 엘리트들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부패 척결위원회 법을 쭉 인도네시아가 유지하고 있었고, 이 부패 척결위원회를 통해서 수하르토 정권의 그런 적폐를 다 청산하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했는데, 이 완전히 조코의 정권이 이 부패 척결위원회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옴니버스 법안을 무리하게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예들을 보면 무수한 예들이 있어요. 홍콩도 그렇고 지금 태국도 그렇고 지금 뭐 미얀마 말할 것도 없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주의와 권위주의의 그런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단순히 뭐 여야의 정권 교체 혹은 또 민선 정부의 등장만으로서 우리 아시아의 온전한 민주화라든지 인권이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지금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단체, 특별히 종교단체가 이런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좀 가져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송 선생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시아가 지금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지금 막 돌아오고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참 훌륭한 시민들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 아시아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콩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사주의, 권위주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것, remember하는 겁니다. 우리 식민 지배의 대리자였던 군대와 경찰들이 면책되어서 불처벌되어서 민중들의 탄압자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아시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군부 정권이 식민 지배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적폐를 축적해 왔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 기억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이사님께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기억은 사죄와 반성, 책임과 처벌, 배상과 치유, 용서와 화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고,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넘어서 현재 멤버십을 재구성하는 일이 그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remember이라고 그러죠. 이걸 띄어서 remember 하는 거다. 현재 멤버십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remember 하는 거,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일은 만이 아니고 현재의 멤버십을 재구성하는 일이 remember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억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군사주의, 권위주의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 그게 바로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경계 넘기와 다양성 존중.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사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보면 군사주의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양산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항상 문제시되고 위협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획일성 이런 것들이 군사주의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것처럼 다르다는 것은 미개하고 열등하며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피지배의 구실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일제 군국주의나 유신 독재 정권을 보면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은 다 이렇게 스포츠 가려고 다니고 교복 입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즉시 그 교련 선생님이 오셔서 훈육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름을 부족하고 획일적 규범을 강요하는 닫힌 사회는 반드시 갈등과 폭력을 유발한다는 사실,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자를 환대하고 경계를 넘는 그런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군사주의와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가치가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과 민의 연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people to people solidary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의 사회학자고 평화학자인 무토 이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과 민의 연대가 이런 군사주의나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주의는 국가를 초월해서 전 지구적 질서 속에서 때로는 제국, 엠파이어, 때로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또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쭉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도 역시 지역과 국경을 넘는 그런 전 지구적인 글로벌한 투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무토 이치오 선생은 아시아가 진정한 탈식민지화와 불평한 지배구조, 그리고 민주화,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과 민이 연대해서 비판적인 통합주의, 크리티컬 싱크레티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깊은 연대 속에서, 시민단체들 깊은 연대 속에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통합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참다운 탈식민화와 민주화 인권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 혹은 정권 안보를 내세운 국민국가를 민의 안보와 평화를 중심에 두는 시민 국가로 바꿔내는 일에 아시아 시민사회, 특별히 우리 촛불 정권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의 현실, 특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위 언론에서도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서 잘 모르죠. 마이크 나오죠. 네. 사실 이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해서는 아주 간헐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 권위주의와 군사주의가 이 아시아, 특히 이런 나라들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론, 기업, 경제 넘기, 그다음에 민의 연대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승미 목사님의 민자가 민의 민자입니까? 네. 아, 역시. 민의 감자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럼 승자는 무슨 승자예요? 승리할 승자예요? 이을승. 이을승. 아, 민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명사에. 아, 네, 고맙습니다. 잠깐 오후에 혹시 졸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올해가 여러분 알다시피 40주년이잖아요. 4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광주에서 시작한 40년 전의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박재만 대표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상임대표 맡고 있는 박재만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2개 단체 연합 조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기 신송민 목사님을 제가 홍콩에서 일할 때 뵙고 거의 한 15년 만에 지금 직접 상봉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어찌됐든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군사주의, 권위주의 방지 날 제정을 위해서 특별 세션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 5.18 기념재단 주최 측에서 저에게 이제 주문했던 내용은 5.18 민중항쟁과 한국의 군사주의, 국가폭력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본 세계 군사주의 및 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18의 10일 동안에 어떤 현상과 어떤 폭력과 어떤 항쟁이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제 그 5.18 민중항쟁이 발생하는 데 직접적인 어떤 배경이 됐던 가장 한국 현대사의 어떤 군사주의, 그래서 11.6 그 다음에 12.12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기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역시 또 5월 18일부터 27일 동안 11일간 소위 말하는 군사 정권이 우리 시민들의, 광주 시민들에게 했던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국제 포럼이기 때문에 미처 다른 우리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좀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한국의 경험, 현대사의 어떤 그런 군사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UDP-MA가 왜 제정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5.18 민중항쟁과 한국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청산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박정희 독재체제의 붕괴죠. 11.6과 12.12 사태를 통해서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이죠.
박정희 철권 통치가 부하 김재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1961년부터 세 차례나 헌법을 바꿔가면서 18년이라는 철권 통치를 했는데 그 독재 정권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시인은 18년간의 겨울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이렇게 18년에 박정희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곧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 봄을 기대했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또 다른 어떤 군사 독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 어떤 군인 세력에 의해서 10월 12일 날 불법적으로 병력 5천여 명, 전차 35대를 동원해가지고 단 하루 만에 그냥 쿠데타에 성공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들은 자기들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정보기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차례대로 정부기관들을 제압을 해서 결국은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죽고 나서 민주화 세력들은 아까 민주화의 봄을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그러나 역시 적극적인 어떤 시민들의 참여 이것까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학생 노동 세력들의 중심으로 좀 미치면서 결국은 5월 15일까지 학내 민주화라든가 노동 투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역 해군을 결정하면서 그 이후에 대학가는 상당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가 하나 있었죠. 광주에서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5.18의 열흘간의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남대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봉 교수의 표현을 5.18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5.18을 생각한다는 것은 폭력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5.18은 폭력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폭력에서 시작하여 폭력으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만을 따지는 않습니다. 폭력은 5.18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곧 5.18의 본질에 속하는 한 요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18의 본질적으로 속하는 폭력은 국가의 폭력이죠. 그래서 5.18은 국가의 폭력으로 시작되었고 국가의 폭력으로 끝난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주에는 7공수여단 33대대와 5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아침 7시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남대 정문을 가던 학생들이 공수부대원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그것을 항의하면서 100여 명으로 불어났죠. 그래서 학생들은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휴교령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그 계엄군 장교가 돌격 앞으로 하면서 결국은 최초의 진압이 시작됐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피를 쏟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이것이 광주 비극의 시작이자 항쟁의 첫 도화선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계엄군들이 광주 시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계엄군들은 보이는 사람마다 남녀 가리지 않고 군홧발로 차고 지휘봉으로 두들겨 펴고 M16 총 개구리판으로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팬티만 남긴 채 트럭에 실려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을 구타했다. 그때 시위경찰이죠. 시진압경찰 현장에 남아있던 경찰까지도 구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5.18 최초 희생자는 당시 24살의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입니다. 이분은 시내에서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도 18일 오후에 일상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시내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3, 4명의 공수부대원에게 진압봉으로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후 적십자병으로 실려갔고 상태가 위중하자 다시 북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새벽 3시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일 하루에만 대학생 114명, 전문대생 35명, 고교생 6명, 재수생 66명, 시민 184명 등 모두 405명이 연행되었고요. 이 가운데 68명이 두부에서 타박상, 자상 등을 입었고 12명은 중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 열흘 동안 피해자는 총 5,500여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 155명, 상이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 부금 부상자 1,145명, 연행 부금자 1,447명, 재분류 및 기타 118명. 근데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만들어냈던 이 책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항쟁이 끝나고 많은 시신들이 여러 시민들의 노력으로 상문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국군통합병원 앞이나 주남마을 앞 도로, 광주교도소 근처 효천역, 여기서 죽은 시신들이 일단은 보이는 대로 상문관으로 옮겨졌는데 정확하게 몇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당시에는 그 시체가 이 길 옆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막 있었다고 그러죠. 기록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전부 감매장되거나 안매장됐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가장 큰 7가지 중에 하나가 당시 감매장됐거나 안매장됐거나 어떤 시신 발굴, 원인,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더 문제는 5월 27일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은 계엄군에게 체포된 순간부터 온갖 협박과 폭행, 고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실탄이 나오면 당장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고개를 들면 곡괭이차기로 내리쳤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머리에 땅을 댄 채 땅바닥을 짓이기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는 보안대 지하실 독방에 갇혀서 속옷까지 모두 발가벗긴 채 3일 동안 몽둥이로 메타작을 당했고, 보안대 수사 요원들은 5cm 정도의 바늘처럼 가는 송곳으로 손톱 밑을 찌르면서 북한에서 온 간첩입을 고백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쟁위원회 기획실장 김영철 선생님도 체포 이후에 고문, 구타, 인간적 모멸범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 본인이 왼손 동맥을 끊고 콘크리트 벽에 여러 차례 이마를 부딪혔죠. 그 후에 김영철 선생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가지고 18년 동안 정신병원을 근근하시다가 1998년에 8년 8월 달에 사망하셨습니다. 비극적인 국가폭력에 의해 산 인간의 어떤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5.18 항쟁 기간 동안의 군사 폭력에 대해서 5.18 민중항쟁에 일어났던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광주 시민과 민주화 세력들은 해년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명예회복 및 기업투쟁을 했습니다. 여기 발제자로 오신 분들도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1995년 12월 19일 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두환, 노토, 정호영 등 5.18 내란 수괴들 전부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18일 날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는 징역 17년, 정호영 징역 7년 등 모두 15명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세계 역사상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감옥에 갇히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5.18 민중항쟁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 정권,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물론 미흡하지만 학살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 항쟁 이후의 투쟁이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운동의 모범 사례이자 아직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민중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8일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는 것은 이처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운동 차원에서 5.18 민중항쟁을 세계인과 함께 기념하고 공유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 민중항쟁의 정신과 뜻을 기념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본으로 회귀하여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거나 과거에 빚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18 민중항쟁의 이러한 숭고한 정신과 가치는 국가에 의해 기념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과 보상의 과정 또는 책임자들이 척을 내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지역화, 타자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5.18을 지역화, 타자화하려는 외부 세력들의 책동과 동시에 슬프지만 항쟁의 기억을 독점하고 타자와 함께 기념하고 공유하지 않으려는 우리 내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때문에 5.18 민중항쟁의 정신과 가치가 더 이상 지역화, 타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5월 18일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5.18 민중항쟁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가치는 아직도 여전히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에 맞서고 있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항쟁 투쟁의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신승민 목사님께서 아시아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절대 왕정을 지나서 처절한 식민지 역사를 경험하고 그 후에 전쟁 혹은 내란을 거쳐서 군사 독재 아래에서 참혹한 고통을 받아왔거나 현재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 독재 세력을 민중의 힘으로 단죄한 나라는 우리 한국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이러한 불처벌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불처벌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5월 18일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 전의 이야기 다시 들어도 가슴이 절절하고 그때의 어떤 그 암울했던 그다음에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왜 우리가 광주 정신을 다시 40년 지난 오늘날 다시 이야기하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논의해 드린지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재만 선생님은 그 당시에 나이 어떻게 되셨죠?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5월 18일 날 저는 이제 아우스카토하고 광주 외곽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17일 날 18일 날 광주 시내를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직접 그 한미 쇼핑 사거리 거기에 공수부대원이 제가 횡단보도 지내려고 하니까 야 아저씨가 너 뭐야 저리 가. 그때 그 깨구리복을 입고 있었던 공수부대원의 얼굴이 지금도 좀 생각해요. 그러면 중학교 교복 입고 있었겠네, 중학생? 아니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운동이어가지고 추리닝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선수여가지고. 그런 우리
신승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나요? 괜찮아요. 예, 그때 제가 그 신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단신 대학 2학년이었고 그때 그 한참 그 저기 데모를 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 유동훈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밴드를 했어요. 밴드라고 그 친구가 오르간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광주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유현찬 목사님. 지금 저 올 때마다 제가 망월동에 갑니다. 근데 갑자기 뭘 하더니 5월 초에 내려가야겠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많이 만류를 했는데 저기 시청 도착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27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신대학 지금 가보시면 유동 추모 열사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송진호 이사님은 40년 전에 호주에서 갑자기 있는데 그 당시 어떠셨어요? 광주랑 어떤 인연인지 한번. 저는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성적으로 제일 반대죠. 대구에서의 태어나서 서울에 가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는 MBC 뉴스를 보면서 이 폭도들이 광주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사실 그때만 해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집단 조문을 청와대 가가지고 박정희 죽었다고 조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줄 서가지고 전교생이.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제가 시민사회 YMCA 강사가 되고 나서 대구에서 이제 외관 군도 그 수도원을 통해 가지고 광주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에 꽉 막혀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되면서 그렇죠. 시간 활동하신 거죠. 저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송진호 이사님보다 한 해 앞서가지고 나이는 같은데 저 재수를 하고 있어요. 재수를. 서울에서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그 이제 광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학원이라는 게 집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방송 보면서 아 대학생들이 뭐 저런 거 하지? 뭐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시위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김태훈 열사. 근데 김태훈 열사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광주의 진실을 부르치면서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당시까지만 지금 뭐랬는데 제가 가톨릭 학생을 했는데 그분 동생이 같이 친구였거든요. 김요한 씨라고.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의 형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조문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5월이었죠 그때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아마 신지 목사님이랑 송진호 이사님이랑 저 아마 박정희수 이른바 광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광주 정신 세대. 그러니까 20대 때 10대 때 광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그 어떤 가장 큰 그 원동력이랄까요? 어떤 한편으로는 약간 죄책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군부 정권에 대한 분노,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이게 되면서,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 박재만 대표님 발제하시지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40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어떤 나라는 이게 또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아마 제가 보는 송진호 이사님도 국제적인 연대, 특히 신승희 목사님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논의가 연결되지 않았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에서는 광주라는 것이 이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공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기억이 엷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이런 기억들이 점점 멀어지는데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런 제정의 날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 광주 현장 40년 전에 생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그 아시아 시민, 아시아의 그 현안, 그리고 SDG까지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한 3가지 방식으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는 왜 이게 필요한가? 그런 얘기해 주셨지만은 한번 같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한가 오늘날 국제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될까? 그 내용. 여기는 유엔으로 가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 그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공식 용어는 그 이제 야구 용어라고 바꾸시죠. UDPMA 영어로. 제가 기사 타고 오면서 20번을 읽거든요. 계속 보니까 뒤에 가서 헷갈리시죠. 어려워요. 발음을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역시 코이카에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아니, 거기까지 아니라 기차 안에서. 아, 기차 내셨어요. UDPMA. Universal Day for Prevention. 방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Militarism and Authoritarianism. 그래서 민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자, 이거의 의미. 내용을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군사주의, 권위주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군부 독재를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넓게 얘기하면 군사주의도 권위주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계열적으로 하게 되면은 군사주의와 권위주의가 한때 우리 국내에서는 최장립 교수가 얘기했던 그 표현을 들자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근데 그게 권위주의로 변질되는데 군사주의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는 아니죠. 민주화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하면은 민주화 이전과 군부 독재죠. 그 다음에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라는 또 하나의 큰 적을 만나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과거 청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환기정이라고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과거로 다시 회귀해서 촛불로 다시 복구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아까 박재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한국이 과거 청산을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유엔에서는 그 불처벌, 인피니티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그 다음에 과거 청산을 영어로는 보통 전환기 정의,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단순 이행이 아니라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에 기반한 정의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 가는 거죠. 평화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의와 화해와 재발 방지가 평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송진호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평화권과 발전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그런 것이 쭉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진호 이사님,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좀 쉬운 말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 쉬운 말이 될 수가 없어. 어려워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UDPMA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실 영어 원고도 읽어봤고, 왜 프로포절 성명서 초안 나오면서 제안서를 같이 제네바랑 만들고 했던 영어 원고를 읽으면서 이거 언어가 이게 단순한 언어의 유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던 것이, 금방 UD 유니버설 되겠다, MA 밀리터리즘하고 어스테리즘을 알겠고, 그건 알겠는데 가운데 P가 뭐냐 하니까 프리벤션이거든요. 방지예요. 자, 근데 바실 스님 원고 가운데는 프리벤션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 보통 많이 쓰는 against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디피팅부터 내서 축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군사주의, 권위주의의 축출.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주가 대한민국이 5.18이 메시지 베어러가 맞고 리거시 베어러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제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연대하고 이걸 가지고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 내야지 그 다음에 쏘와시 내는데, 그거를 하는데 프리벤션이라고 해놓으면 한국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프리벤션이 맞았지만 촛불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서의 예방적. 근데 실제로 지금 감기 환자한테는 독감 백신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여전히 프리벤션이 아니라 여전히 아픈 우리 이웃 나라가 많아요. 이 사람들하고 프리벤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밀리터리즘과 어스테리아니즘을 만날 수가 있을까에 관해 가지고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건 서로가 다
층위가 다를 수가 있다. 척결이 돼야 되겠죠. 척결. 실제로는 현재 진행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형보다는. 자, 그래서 예방적 개념의 프리벤션이 맞는 것이냐 라는 거에서도 제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를 전제하고요. 하여튼 왜 필요한가 할 때 저는 하여튼 뭐 휴먼 시큐리티다 뭐다 다 했는데 하여튼 대부분 얘기는 지금 광고 중심의 얘기가 너무 많아. 내가 메시지 배우려고, 내가 리거시 배우려고. 그러면 남들은 다 동의해 줄 것이다라고 제 발전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그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저는 그거보다는 so what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how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떻게 된다는 거냐라는 왜 하자는 거냐,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라는 건데 프리벤션을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걸까에 관한 토론이 아직 없어요. 지금 유엔에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청원을 해서 대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본질적인 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요, UDPMA 어려운 단어 안 써도 지구행동의 날, 기후행동의 날 한마디 하면 그건 무슨 날이고 뭐 한 날이고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가지고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전 세계에서 9월 20일에 같이 모여만 해요. 거기에 비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행동, 글로벌 액션, 글로벌 메시지, 뭘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재정 목적, 뭐 재정 의의를 쭉 이제 한글본도 영문본도 봤을 때 군사주의, 권위주의, 여긴 축주라고 나왔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처럼 방지가 아니라 축주잖아요. 아니 목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지구촌에서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 라는 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때 이수엠하고도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은 군사주의 앤드 권위주의냐 군사주의 오와 권위주의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what is 군사주의냐 what is 권위주의냐 이런 데 대한 정리가 되게 좀 지난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 이래가지고 보편적으로 유엔 가가지고 설명해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모든 190개 회원국가가 이거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주면서 만들어지기에 언어가 많이 꼬이는 허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다. 나중에 좀 나눠서 해도 될까요? 그래, 지금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 개념적으로 프리벤션, 예방이라는 거하고 군사주의, 권위주의,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까? 왜 제가 초대 그 얘기를 했냐면은, 그 유엔의 날들 쭉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송 이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정유진 박사님 쭉 해준 게 보면은, 자료집 51쪽에 보면은, 자, 평화의 날이 있고 1월 1일이 평화의 날이고 유엔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청의 선거의 가톨릭. 그다음에 2월 20일이 사회 정의 날이다. 정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의는 뭐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국제 형사재판소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3월 24일이 인권 침해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이, 여기에 이제 진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진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과거 청산에서 제일 처음에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가 있고, 평화로 가는. 그러니까 평화는 발전이랑 연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시퀀스가 있다면 이미 평화, 사회 정의의 날이 있고, 진실에 관한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주의하고 권위주의 다음이 민주주의잖아요. 9월 15일이 민주주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인권의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논리자 이제 구조인데, 자, 이것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군사주의, 권위주의가 어떤 관계이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심무새 얘기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얼마가 군사주의 밑에 있고, 얼마가 권위주의 밑에 있고, 얼마가 이 바깥에 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가져가는 거다. 다 동의하시죠? 군사주의와 권위주의자를 넘어섰고, 그러니까 이 예방이라는 의미는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도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이걸 겪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군사주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 아직 군사주의, 태국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진행형인 나라들, 그 다음에 권위주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처럼 군사주의는 넘어섰는데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해가지고 계속 민주주의를 못 가고 뒤처지고 정체되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그걸 이제 정확히 얘기하셨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의미 부여를 광주가 혼자서 진보적인 진영의 작곡이 아니라, 국뽕이 아니라
진짜 공감대 같이 하는 걸로 한다라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일단 송진호 이사님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신진명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좋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뭐 PMA 참 어려운데 P보다는 우리 송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영어로 한다 그러면 일레디케이트 완전히 뽑는 거. 안전한다. 예, 좀 과격하긴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 PMA의 그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잘 나타내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일레디케이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세계교회협의회는 일레디케이션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옛날에는 요즘은 안 쓰는데 컴뱃 레이시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컴뱃도 좀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 그건 안 쓰는데 일레디케이션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냥 코멘트를 좀 하고요. 저는 그냥 굉장히 저기 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의 요구를 담아야 되는데 뭐 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유엔 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너무 그냥 뭡니까 일반 민중들이 느끼기에 너무 멀리 있잖아요. 축제 음식이 있는데 진짜 아픈 날이잖아요. 아픈 날이니까 좀 아시아 민중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진 목사님 저기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고 5.18이 지금 완전 민간 단체는 아니잖아요. 민간 단체가 아닌데 저는 진짜 이 민간 단체가 좀 주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독립적으로 지금 미안하지만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필리핀 문제 때문에 저기 외교부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44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끝났는데 어떻게 못해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국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지, 미얀마 못하지, 홍콩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되면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홍콩.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걸 홍콩 쪽이 아시아 민중들이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기를. 한마디. 근데 정부에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아 NGO들, 특히 아시아에 하는 NGO들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5.18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진짜 아시아 시민사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자, 한국 정부가 이야기를 못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5.18 재단은 좀 많이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좀 채워준 부분이 있나요? 어떠셨어요? 광주 시민사회는?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광주에서 그랬죠? 네. 아니 저는 이제 UD PMA 관련해가지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거식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송진호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군사주의, 권위주의 어떤 그 개념 정리, 이 범위 개념 확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난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너무 편차가 우리가 어떤 개념 특히 유엔에서 하려면 월드와이드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좀 타겟이 이렇게 딱 그 용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그 갸우뚱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용어에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정적인 개념의 용어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동적인 어떤 액션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야 되는 어떤 그 용어 표현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5.18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제 5.18 기념재단을 통해서 뭐 이 국제사업 이런 분야는 굉장히 성과들도 많고 지금도 하고 있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죠. 근데 뭐 광주 시민사회
이 지역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가 한쪽에 걸리는 게 그래 국제화는 한쪽인데 그러면 종북화, 국내화는 어떤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래서 이번에 이제 5.18 40주년에 가장 큰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5.18의 뭐 3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5.18의 정국화, 5.18의 국제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국제협력 5.18을 통 매개로 한 국제협력 연대 부분은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떤 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어떤 국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숙제들이 많다 이런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죠. 좋습니다. 자, 토론을 계속 이어 제가 우리 박정환 선생님하고 여기 한 군사주의, 권위주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면 그뭐 다 같은 아류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은 아류인데 그 밑에 권위주의 밑에 군사주의가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뭐 권위주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바실한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군사주의 척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바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전 동의해요. 듣고 나서 지금 그렇게만 가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 아니라고 인도네시아 아니라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문제 아니네 하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별로 맥없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 권위주의까지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좀 개념상 안 맞고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권위주의 얘기를 해야지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광주 핵심은 국가폭력이고 그때 국가라는 거는 군부독재였단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주의. 근데 군사주의란 말이 영어로 이즘이잖아요. 주의라는 말이 또 이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뒤에 이즘이 들어가요. 무슨 이즘. 옛날에는 군부독재라고 그랬지 군사주의란 말 쓰지 않거든요. 군부독재 딱 해서 아시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들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국이 안 되고 태국만 남기면 미얀마도 아니라고. 이제 잡아내려고 그러면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으면 그냥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 예외가 주어지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은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기서 이제 권위주의라는 말이 붙은 건데 권위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소기사도 얘기하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권위주의가 굉장히 아니 좀 약간 다른 언어를 지금 쓰는데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5.18 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5.18 재단의 지향이 있어요. 이거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고춧가루 뿌려온 사람이 서울시민이라고 사람이 아닌데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뭘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전 신목사님 아까 하신 그 말씀에 대단히 동의가 되는 게 뭐 유니버설 데이라고 만드는 것이 그냥 셀레브레이트하고 옛날에 우리 뭐 10월 24일 유엔데이하고 학교도 안 갔잖아요. 그죠? 공휴일에 국가 그런 공휴일에 있었는데 그래 가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고공전 할레벨에서의 뭐 셀레브레이션은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라는 논쟁보다는 이것이 정말 땅개 같은 바닥에서 풀뿌리에서와 이게 연계가 되는 방식을 찾아줘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그 자문위원회 5.18 자문위원회 할 때의 얘기들은 5.18 재단의 언어는 워치타워였고 그건 무슨 이제 사회비 정부 이름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이름이 개 같지만은 워치독 활동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인권 감시, 휴먼 라이트 워치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감시 또 이제 페이스 워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제 언어로서는 그때 재단의 지향을 들었을 때 바닥에서 가야 되는 저는 하여튼 이 워치독 활동도 대단히 5.18 재단스러울 수 있는 대단히 좋은 5.18의 리가시 액티비티 좋은 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액션들이 몇 개가 나와지고 이것이 같이 이제 고공전으로서의 유니버설 대응 활동도 저는 같이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확인할 게 광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광주 정신의 서류 같지만 다 우리 광주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 정신의 세계화라는 걸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자체도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수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알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계화를 통해서 아까 소와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느냐.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인권이고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사주의 밑에 권위주의 밑에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그것과 연동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성준에서는 얘기했지만은 이게 우리 너무 광주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 넘어섰단 말이에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어서 호덕호덕 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 같이 기념하자. 그거는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걸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건가. 5.18이 우리한테 진짜 소중하지만은 솔직히 해서 박지원 선생님 2월 20일 이거 아셨나요? 국제 세계 사회 정의 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언제 아셨어요 이거? 이거 준비하고 하셨죠? 성준이 선생님 언제 아셨어요? 원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저 요번에 하신 거죠? 신생 목사님 아셨어요? 몰라. 충분히 아셨겠죠 선생님. 원래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만데 우리도 몰라요. 그나마 여기에 이쪽에 많이 했던 분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5.18 만들어놓으면 여기 왔다 간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그거 플러스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기 상징과 현실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뭐 아까 정문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유엔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NGO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발의를 해서 돼야 된다. 제가 알기로 유엔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트랙은 트랙대로 가고 정부 트랙은 그리고 정부가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아니, 정부가 받는다면은 예, 아직은 예, 정부가 안 받을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괜히 국익을 생각해서 괜히 군사주의 얘기했다가 수출도 안 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겨우 뭐 외교 정책 지금 잡았는데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실질적으로 아시아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다 트랙으로 저희가 아시아 지금 5.18이 저기 영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민사회에 비교해서 영향이 대단하니까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그러니까 시민사회하고 민간 저기 people to people solidarity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5.18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기사에서도 이걸 한다고 민족행동기념사업에서도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인재이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 조직하고 그다음에 인권운동가들 변호사들 언론인들 죽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더 신문에 안 나와요. 한 대도 있는데 방송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언론 작업도 좀 하고 모금도 좀 하고 그런 운동을 좀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잠깐만 신진 목사님 여기서 근데 뭐냐는데 이게 이 유엔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시아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대상으로 그것도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잘 몰라서 아프리카는 자, 근데 저는 이러한 제안 운동을 재단에서 지금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이 제안 운동을 냈으면 이 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이게 재정이 되면 성공한 것이냐라는 결과로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재정 운동을 끄집어냈을 때는 이 담론이 시작이 되고 토론이 시작되고 작은 액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의 소중함이 대단하다. 설령 마지막까지 가가지고는 우리 정부에 의해서 허들이 되든지 유엔의 회원 국가에 의해서 이게 부결이 되든지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연대하는 걸 학습하고 이걸 구체적인 행동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자들들 워치독은 워치독들을 어드보카스는 어드보카스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이 경험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소중할 수가 있다. 이거 재정하는 것은 목표 이거 재정이 이거 확률을 따져 보니까 50% 미만이니까 그러면 이 과제를 절복치다라고 갈 그건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들어주십니다. 예, 저도 뭐 100%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이게 운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 과정이 여기에 따라가는 뭔 말인지 되는 거죠. 지금부터 뭐 광주가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시민사회들 제가 보기에는 그쪽만 조직해서 되지는 않고요. 유엔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유럽하고 미국이니까 이런 제1세계부터 끌어들여서 그냥 같이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는 아파서 얘기했던 게 이제 프리벤션 예방이라고 했지만 현실에 볼 때는 근절, 이레디케이션, 그리고 박재만 선생님 글에는 일리미네이션을 빌려서 제거한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경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절이 되면은 재발 방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 근데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현재 진행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내용.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단순하게 이게 됐다 안 됐다 결과만 가져가는 거는 사실 그 운동 차원에서 좀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자, 그 얘기했습니다. 박재만 대표님은 요거다. 아니 뭐 저도 크게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유엔의 날을 뭐 정하려고 하면 일단은 뭐 광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필요하잖아요.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이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엔을 통한 어떤 한국 정부를 통해서 유엔에 이걸 어떤 제안하는 그리고 요청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그 가져간 뭐 이런 협의라든가 이런 걸 유엔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국제시민사회 연대 아까 미시승 목사님이 민과 민의 연대 협력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원을 확대하고 이제 이걸 좀 이렇게 그 제정하는 게 뭐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의식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 어떤 그 현황이라든가 어떤 이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민과 민의 연대,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 어떤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액션 플랜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전부 모아가지고 월드와이드한 유엔의 하나의 기념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홍 의사님 뭐 시간이 다 되면 저도 마지막 발언 하나만 아니 두 번째 한 번 더 있으면 사실.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저도 언급했던 건데 5.18 재단이 사실 지금 과거에보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대를 위한 과제를 뽑아내는 걸 보면서 오래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그 피드백을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우리 5.18 재단을 많이 도와주셨던 AHRC의 박세일 선생님도 계시고 뭐 여러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신 목사님도 홍콩에 계셨고 그래서 많이 도와준 게 있는데 그거 조금 그걸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걸 이제 넘어서는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정도 의지를 내고 가려고 그러면 UN 2020, UN 770하고도 만나야 될 것 같고 SDG 16 그룹들, 패스파인드 그룹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월드뱅크의 프레질리티 포럼하고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소셜 워치도 만나야 되고 피스 워치, 디모크라시 워치, 휴먼 라이트 워치도 만나야 된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만나고 스위쿠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5.18 재단이 가능하면 조금 더 이러한 저 아시아를 지금 약간 좀 아시아에 좀 이제 중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은 이러한 운동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는 글로벌 연대, 글로벌 네트워킹에 관한 지평들을 좀 더 넓혀 나가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다. 네, 저는 방금 저도 말씀드렸다. 지금까지의 5.18 기념재단의 국제 연대 협력 사업은 대부분 아시아에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서 비욘드 에이시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유엔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정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이 시민사회와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국제사회에 크게 호감이라든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재단의 앞으로의 어떤 국제연대 협력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영역이 공간적으로 좀 더 확대 강화되어야 된다. 이게 좀 가장 긴급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한 가지 제안, 구체적인 제안을 좀 드리면 이런 그 민간민의 연대 트랙을 좀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NGO들을 좀 묶어서 저희들이 뭐 군사문화 극복 우리가 2023년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4년 코더레 정도 좀 캠페인을 한다든지 2023 한반도 코리아 피스 어플처럼 해서 전 세계 500여 개 지금 NGO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1억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3만 명 했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크게 묶어서 뭐 폭력 극복 4년 운동을 한다든지 아시아 NGO들 다 해서 물론 그러려면 국내 NGO 컨센서스가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저기 우리 5.18이 지금 저기 정부 재원이 많잖아요. 정부 재원이 많은데 어떻게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블이 중요하다 좀 하던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는지 정부 쪽하고 잘 안 맞으면 또 이게 끊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저기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인 것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하나 질문 겸 제안을 드리는데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크게 합의된 게 이 캠페인 자체의 의의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하는 건데, 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송 이사님 얘기했던 게 이것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 이것만 딸랑 떨어져서 하는 게 이게 사이버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그래서 기존의 과 연결시키는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미 인권민주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들. 뭐 그런 식의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루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광주는 열흘을 하거든요. 방금은 열흘을 했잖아요. 10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하루만 한다라는 게,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물론 광주가 갖고 있는 것이 광주 사건이 아니라 한국 전체 사건이고 다 동일하지만은 서울 기념일이 6월 10일이거든요. 부산은 또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데 5.18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진 않지만은 이게 광주만에 이거를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게 가요. 어떤 거는 좀 정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발언 한 번 더 준다고. 아니, 제가 이거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데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주간이나,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공교롭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그 봉기가 굉장히 많았던 날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제가 기억인데, 한 10년 전에는 그 달 5월 행사를 그러지 5.18 행사를 하지 않거든요. 광주에서 5.18만 전국적으로 5월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5월로 해가지고 5월을 민주주의 달로 해서 캠페인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어떻게 하면은 그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같이 가면은 뭔가 좀 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UN SDG는 2030년까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단기, 중기하고 30년까지 캠페인을 하고 그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은 마치 그 우리가 스노우볼 그 눈덩이 키워나가듯이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저는 신 목사님이 과도사님 4년을 얘기했는데 사실 저보다 호흡이나 내공이 훨씬 큰 선배이신데 쪼잔하게 4년이나 올라와. 자, 지금 뭐냐 하니까 대통령 맡기면 어떡할 거냐? 또 정권이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제 생계형 어공한 사람들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성훈 쌤이 얘기했듯이 decade of action이에요. 대한민국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는 이제 좌빨 정권이 하는 거, 사회적 정권이 하는 여러 토론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몇 년 안 남았지만은 SDG는 유통기한이 2030년까지고 이걸 가지고 좌빨 정권, 우빨 정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이건 어차피 2030년까지 가야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decade of action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UN SDG 액션 캠페인 팀들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올라타고 가는 방법이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SDG 그룹들하고도 만나 놓는 것이 그래야지 속된 말로 국민은 뭐 있잖아 지금 그분들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엔과 같이 가야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글로벌 가치로 가는 거다라는 걸로서 가지. 이게 잘못하면 또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 확 바뀌어버리고 확 쓸어내고 밀어내고 하는 이런 역사 반복을 하지 않으려면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유엔 네트워크가 유엔 내 시민사회 네트워크와의 이 기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아니 목적은 저기 우리 청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교회가 WCC가 데케이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데케이드 오버카밍 바이러스. 근데 요게 3년 넘어가면 다 모멘텀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빌라이즈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한 4년 코더레이닝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데케이드 가고 아니면 뭐 평생 또 하고 유엔 그런 전략을 좀 세밀하게 해서 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여기서 뭐 결론에서 결의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마지막을 좀 하나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장기 좀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는 뭐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은 이걸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갈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논의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뭐 계속 논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국 정부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랑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참여하는 그러니까 저희 전에 국제 토론 있었잖아요. 태국도 있고 그다음에 네팔 했는데 수실 파키라 이분의 직책을 보니까 네팔 대통령 전 인권 장관이시네요. 저는 네팔이 우리랑 비슷한 상대 같아요. 군사주의하고 권위주의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네팔 정부랑 한국 정부랑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양을 갖춰서 하면은 좀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진짜 다 이거잖아요. 유엔 시스템이 참 어려운데 이게 아시아나 뭐 세계 자문위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급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트레이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어떤 방향에서 보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정권의 형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군사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를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사회에서 당연히 이거에 관심이 좀 많이 캠페인하는데 이걸 안 쓰고 어떤 걸 쓰냐면은 영어로 하면 shrinking civic space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민사회 공간. 그러니까 권위주의에서는 시민사회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가 따르다 보니까 딱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보편을 쓰는 게 시민 참여. 당연히 군사주의하고 권위주의에서는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주체적인, 그러니까 시민 참여할 때 시민 참여한 마음도 이거 하니까 와 굉장히 세게 들리잖아요. 권위주의, 군사주의. 그래서 그것도 좀 프레이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 그래야지 기존의 캠페인과 연동이 되거든요. 또 다른 캠페인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 그거에 대해서는 뭐 송 회장님이 강조하셨던 그 유엔 SDG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엔이 만들었지만은 그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했고 정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적 접근 방법을 좀 더 고민하면은 계속 토론합시다. 계속 토론을 좀 대중성을 어떻게 얻어갈까, 보편성을 어떻게 얻어가면서 사람 마음을 얻어가면서 가지 못하는 운동 과제는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유엔에서 한 주를 그 무슨 위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기나 그 열흘 같은 경우는 꼭 유엔에 가지 않고 우리끼리 해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뜻맞는 사람끼리 국내에서 해봤듯이 아시아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 그러니까 유엔을 목매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유엔도 하고 이런 식의 좀 자율성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앞으로 향후 5.18 기념재단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워킹 플랜이 어떤 건지 좀 그거는 알고 5.18 싶은데. 재단하는 분이 이 패널에 없고요. 우리 저희도 다 광주뿐이죠. 아,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요. 나중에 5.18 재단에서 이거 받아서 또 전략 만들 때 반영할 거 반영하고
후속 논의가 좀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시간 저희 청취해 주시고 특히 멀리 그 서울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그리고 직접 내려오신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박수로